자, 오늘은 페이지 60쪽이죠. 자, 11강 사람의 돌연변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여러가지 유전의 기본 법칙과 사람의 유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사람의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연관에 의해서 유전된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 어떤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단일인자 유전인지 아니면은 다인자 유전인지 뭐 그런 것들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느냐 또는 성염색체에 있느냐 이런 내용들까지도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이 가계도 분석, 그 가계도 분석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아마 정리를 좀 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11강 사람의 돌연변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람의 돌연변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자,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상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무언가 이유로 인해서 원래 형질이 아닌 다른 형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 자체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왠지 모르게 좀 살기 힘든 거죠. 근데 모든 돌연변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돌연변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이런 형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질들이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때 환경에 불리하게 적용이 돼서 그냥 사망을 해버리거나 또는 생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새롭게 나타난 형질이 기존 형질보다 더 우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형질을 가진 생명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가지게 되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번창을 하게 된다면은 먼 미래에는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됐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좀 볼 건데, 이 돌연변이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고요. 염색체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돌연변이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염색체 돌연변이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 돌연변이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는 2N46개죠? 맞지? 근데 보통 염색체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염색체 돌연변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에는 2N46개, 46개의 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염색체 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거나 또는 하나가 더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 또는 아예 염색체 자체가 뭐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수에 이상에서 염색체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하나 두 개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원래 정상적으로 염색체 수가 2N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N을 가진다거나 그러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색체 돌연변이 수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의 이상 말고도 구조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구조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염색체 수가 정상과 똑같은데 어떤 염색체의 정상적인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돌연변이, 그런 것도 크게 봤을 때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염색체 수의 이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다는 것은 정상 염색체의 수에 비해서 부족하다거나 또는 많다거나 그런 경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시면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수성 돌연변이에요. 자, 말 그대로 수가 다르다는 뜻이죠. 수가 다르다는 뜻이 되는데, 설명을 보면은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한두 개 많거나 모자라는 한두 개 많거나 모자라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라면은 2N이어야 되죠, 염색체 수가.
근데 예를 들어 하나가 많거나 적은 경우, 알겠니? n이나 3n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2n의 개수에서 한 개가 많거나 또는 적거나, 또는 2n에서 뭐 두 개가 많거나 두 개가 적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결과적으로 이수성 돌연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6개 이상이나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n이니까 46개여야 되지, 맞지? 그런데 이 46개의 개수가 아니라 47개나 또는 45개나 뭐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대표적인 예가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또는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얘네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먼저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앞에서도 좀 잠깐 나왔었는데, 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의 수가 하나가 더 많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짝을 지어 봤을 때 상동 염색체를 21번부터 22번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경우입니다. 이게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염색체의 개수가 44개, 그리고 성염색체가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21번 염색체가 3개다 보니까 상염색체 자체가 45개인 거예요. 거기에 성염색체 XX가 붙든 또는 XY가 붙든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게 바로 다운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정신지체가 나타나고요. 이 눈에 보이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 사이의 거리가 좀 멉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상염색체의 수가 하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21번 염색체는 상염색체예요. 오케이? 자, 그 얘 말고 그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거 있죠? 에드워드 증후군. 근데 에드워드 증후군은 역시 상염색체 이상이 생깁니다. 이때는 18번 염색체예요.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입니다. 18번 염색체가. 그러니까 앞서 다운 증후군이랑 마찬가지로 45개의 상염색체와 XX 또는 XY를 가지겠죠. 맞지? 이런 경우가 에드워드 증후군. 역시 정신지체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심장이 기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저 에드워드 증후군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역시 18번 염색체니까 당연히 상염색체겠죠? 맞지? 자, 그것 말고도 이제 터너 증후군이나 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터너 증후군은 상염색체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44개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그런데 성염색체가 원래는 2개여야 되죠? 그런데 X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게 터너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역시 상염색체는 44개예요. 그런데 성염색체가 XXY인 경우, 이런 경우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자, 앞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상염색체의 수에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이런 돌연변이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터너 증후군은 X 하나만 가지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를 가집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느냐? 일단 터너 증후군은 X 하나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는 여성입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불임입니다. 불임.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보통 여성인데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X에 Y가 있죠. 그때 Y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춘기 시기 때 이런 어떤 2차 성징 같은 것들이 발현이 되죠. 그랬을 때 보통 정상적으로 남자는 좀 더 남자답게, 여자는 좀 더 여자답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될 텐데,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 봤을 때는 남자인데 이 2차 성징이 일어날 시기쯤에 여성의 성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성처럼 가슴이 좀 발달한다거나 그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남자 막 근육 갑바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남자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여성처럼 가슴이 좀 커진다거나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역시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불임 증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자연에서 무언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환경에 불리하게 적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식을 갖지 못하게끔 그런 생식 기능을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행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경우. 근데 이런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사망을 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불임 증세를 나타난다는 거, 그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면 이수성 돌연변이의 대표적인 이제 4가지를 보여줬는데,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은 상염색체의 수의 이상,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 수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쉽게 말해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부모가 염색체의 수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자식에게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체가 불임이니까 자식을 낳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이런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도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에 이상이 생겨 있는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쉽게 말해서 자식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감수분열을 통해서 각각 한 개의 모세포가 4개의 딸세포로 바뀌면서 EN의 염색체의 수가 N으로 줄어들어야 될 거거든요. 맞지? 그랬을 때 이제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게 되면은 EN의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식에게 생식세포를 전달할 때 거기에 유전자 수의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염색체,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 내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둘이 상동 염색체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는 2n이겠죠.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감수 분열을 들어갈 때 감수 제1분열에서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들끼리 결합하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이런 체세포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 생식세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요렇게 이가 염색체 형성하고 요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다음에 각각 동원체가 방추사가 요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요렇게 나눠지게 된다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2개의 세포에는 각각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방추사가 요렇게 연결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나눠지면서 다시 이렇게 2개가 됐을 때는 큰 염색 분체 하나, 작은 염색 분체 하나, 그 다음에 큰 염색 분체 하나, 또 작은 염색 분체 하나, 요렇게 이제 나눠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EN의 개수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N의 개수, 그리고 얘네들도 각각 N의 개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런데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서는요, 일단 감수 제1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감수 제1분열. 그러면 2개의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2개의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2개의 상동 염색체가 몰려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쪽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하나도 안 가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전에 처음 염색체의 수를 2n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림은 염색체를 2개밖에 안 그렸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염색체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n인데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상동 염색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엔 나머지 염색체들은 다 있어. 그런데 이때 감수 제1분열 때 하나의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염색체들은 다 정상적으로 나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딱 하나의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감수 제1분열을 거친다면은 2n의 개수에서 n으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n의 개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상동 염색체가 나눠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m의 개수인데 그 중에 요 상동 염색체에서 염색체 하나가 더 이쪽으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것들은 정상이지만 하나가 더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2n 플러스 1의 염색체의 개수를 가져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다른 염색체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분해가 나눠졌으니까 얘 개수는 n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에서 지금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될 하나가 안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 개야? n-1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 이해되니? 정말로? 자,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처음부터 요렇게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아, 색깔도 다르게 드릴까요? 아예?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상동 염색체가 있고 노란색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처음부터 2n 4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요렇게 방추사가 연결이 될 거예요. 요렇게 방추사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드드득 나눠진다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쪽에 빨간 거 하나, 그지? 그 다음에 노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 상태에서라면은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n이 되는 거죠? n이 되면서 몇 개? 2개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x 하나, 빨간색 x 하나랑 노란색 x 하나가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비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얘가 비분리가 돼서 이쪽으로는 빨간 게 2개가 다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뭐밖에 안 가는 거지? 노란색 하나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얘 개수는 n에서 지금 현재 하나가 더 많은 상태지. 그러니까 몇 개야? 3개인 거지.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n인데 여기서 하나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몇 개야? 1개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수 제2분열을 들어갈 거 아니야? 감수 제2분열에 들어가는데 이때 감수 제2분열에서는 정상입니다. 감수 제2분열에서는 정상적인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요렇게 각각 4개의 생식세포들을 만들었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뜩뜩뜩 하면서 염색 분체끼리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쪽에는 빨간 게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란 게 하나가 들어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빨간 게 2개, 그 다음에 노란 게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는 n 플러스 1, 얘도 n 플러스 1인 거죠.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지? 이해가 되니? 자, 근데 이쪽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각각 노란색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는 n-1, 얘도 n-1 이렇게 끝나버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런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감수 제1분열에서만 일어났다면, 그러니 감수 제1분열에서만 일어났다면은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과 n-1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감수 제2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열이 돼버리다 보니까 각각 만들어지는 4개의 모든 생식세포가 다 수가 이상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해됩니까 확실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식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가 더 많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얘는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생식세포에 다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역시 똑같이 시작할 거예요.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노란 거 2개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염색체 개수 몇 개? 2에 4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감수 제1분열을 할 겁니다. 근데 감수 제1분열에서는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 때 감수 제1분열은 정상이니까 정상이에요. 따라서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뜯어지는 거지. 그러면 각각 빨간 거 하나씩, 그 다음에 노란 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감수 제2분열에 들어갈 거예요. 자, 요렇게. 알겠니? 그런데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얘가 감수 제2분열인데 지금 현재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생식세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뜩 나눠지겠지. 그러면은 빨간 거 하나씩, 그 다음에 노란 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네들의 개수는 얘도 n이니까 얘가 몇 개씩이야? n이 개수를 가지겠죠. 아, 정상이네요. 맞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생식세포가 분열을 할 때 비분리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비분리. 그랬을 때 2개가 다 비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빨간색만 비분리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한 곳으로 몰려버릴 거 아니니?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녀석은 빨간 거를 2개를 딱 가지는데 노란 거를 하나를 딱 가져주는 거예요. 이쪽은 빨간 걸 못 가지지. 그러니까 노란 거 하나만 이렇게 가지는 거지.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개수보다 어때? 하나가 많지.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개수보다 하나가 부족하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수 제2분열에서 한쪽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었다면은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나오고 아니면은 염색체 수가 하나가 많거나 또는 하나가 부족한 이런 생식세포도 나올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보통은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감수 제2분열이 정상이라면은요, 무조건 나오는 모든 생식세포들은 다 수의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처럼 감수 제1분열은 정상인데 감수 제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보통 감수 제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는 2개의 생식세포 중에 하나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감수 제2분열이 진행된 녀석들은 생식세포의 수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버립니다. 정상이에요. 그죠? 하지만 감수 제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도 역시 수의 이상이 생겨버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수 제2분열에서 한쪽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녀석들은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나오고 수의 이상이 생긴 생식세포도 나온다. 이것을 잘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염색체 비분리 현상으로 가지고 각각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수의 이상이 생기는 그런 생식세포가 어떻게 몇 개씩 나오냐 이렇게 막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은 감수 제2분열은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상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감수 제1분열은 정상인데 감수 제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2분열은 다 이상. 아니죠. 감수 제2분열에서 한쪽만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정상이지만 얘는 수의 이상이 생긴다는 거. 물론 여기서도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어. 그럼 얘도 이상하겠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랑 비교하기 되게 어렵지 않겠니? 그래서 보통 문제는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감수 제2분열은 정상인 경우, 그리고 감수 제1분열은 정상인데 감수 제2분열 중에 한쪽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감수 분열 과정이 아닌 그냥 체세포 분열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체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을 해놨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염색체 비분리 현상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많은 학생들이 요거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비분리 현상 확실하게 조금 따져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잠깐만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감수 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그죠? 이랬을 때는 모든 생식세포에 수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면은 n 플러스 1 대 n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지?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두 개가 나와버리니까 얘네들은 1대 1이 돼버립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감수 제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는 비분리된 생식세포의 수만 이상이 일어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포도 나옵니다. 정상. 그러니 정상적이라는 것은 n이라는 개수죠. 그지? 그리고 n 플러스 1도 나오고 n 마이너스 1도 나옵니다. 그지? 그랬을 때 그 개수비가 2대 1대 1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적어준 것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였지? 네. 맞지? 자, 이게 항상 비율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없어요. 비율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감수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모든 생식세포의 수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생식세포라는 것은 보통은 남자가 정자를 막 1억 마리 이상씩 만들잖아요. 하루에요? 그렇게 막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1억 마리의 모든 생식세포가 다 수에 이상이 있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1억 마리의 생식세포들, 정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 4마리 정도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자주 일어나 버렸다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염색체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연변이니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억 마리 중에 진짜 그 4개의 정자를 만드는 그런 생식세포 하나가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4마리의 정자들은 모든 수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염색체 감수 제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4마리의 정자 중에서는 또 2마리는 정상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수의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걸리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상 낮은 확률이죠. 그런데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걸릴 확률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에 이상이 생겨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났을 때, 그랬을 때 한쪽으로 몰아진 n 플러스 1이 정상적인 세포와 만나게 되면은 그때 저렇게 될 거 아니야. 45 플러스 XX나 XY가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18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 수가 n 플러스 1인데 막 n 플러스 1인데 그랬을 때 정상적인 정자와 결합하거나 난자와 결합했을 때 저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비분리가 일어난 게 결과적으로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수성 돌연변이를 볼 건데 아까 우리
이수성은 수가 다르다라 그랬었죠? 근데 배수성은 수가 몇 배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 전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나눠지면 2n에서 n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 어찌됐건 내 감수 제2분열까지 거치게 되면 2n의 염색체가 n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비분리가 돼버린 거야. 전체적으로 다. 그럼 2n에서 생식세포 만들어내도 2n으로 유지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정상인 것과 만나면은 예를 들어 3n이 된다거나 또는 4n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바로 배수성 돌연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2n이어야 돼. 2n. 맞지?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2n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3n이 된다거나 또는 4n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배수성 돌연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수성 돌연변이는 주로 식물에게서만 나타나요. 동물은 배수성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동물은 만일 배수성 돌연변이가 나타나 버리면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에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배수성 돌연변이 2n이 4n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수가 92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게 사람일지 아닐지 몰라요. 알았어?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배수성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낸 씨 없는 수박 있죠? 그 씨 없는 수박 같은 게 씨 없는 수박이 염색체의 수를 3n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3n.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수박이라면 2n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개수가 3n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밀, 6n이네요. 그 다음에 감자, 4n. 그 다음에 토마토, 4n. 이런 식의 배수성 돌연변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수성 돌연변이는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수성 돌연변이는 보통 일반적인 염색체의 개수가 2n일 때 3n이나 4n이 되는 경우, 그리고 대표적으로 씨 없는 수박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수의 이상이었습니다. 수의 이상. 그러니까 이수성이든 배수성이든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아닌 구조 이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염색체의 구조 이상을 좀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염색체의 구조 이상은 수는 정상이에요. 알았어? 수는 정상인데 염색체의 일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염색체의 일부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염색체 구조 이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중복, 결실, 역이, 전자. 그 4가지가 있어요. 근데 4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중복이에요. 중복이란 뜻이 뭐야? 뭔가 반복된다는 뜻이지. 그지? 이 반복되는 중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는 유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A, 요 위치에 B, 요 위치에 C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염색체예요. 그런데 이 염색체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여기는 A야. 근데 요 위치에 B가 있는데 이 B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 이렇게 생기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같은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반복돼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중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중복. 같은 염색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염색체에 하나만 있어야 될 유전자가 2개가 같이 생겨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실입니다. 두 번째 결실은요, 중복이랑 반대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위치에 A, 그 다음에 요 위치에 B, 요 위치에 C, 요 위치에 D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 위치에 A가 있고 요 위치에 B가 있고 요 위치에 C가 있는데 D가 사라진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일부 유전자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결실,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구조 이상입니다. 됐지?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인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5번 염색체에서 결실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의 일부 결실이 일어나는 경우. 알겠니? 그랬을 때 각각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가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인 예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일 때 얘기하는 사람일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첫 번째 중복, 두 번째 결실 봤어요. 세 번째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그림을 좀 보면은 이런 그림이죠.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D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A, 여기에 B인데 그 다음에 C가 와야 되죠. 그런데 끊어졌다가 D가 붙고 그 다음에 C가 달라붙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역위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전자입니다. 전자. 이 전자는요,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염색체에 있던, 뭐 예를 들어 이 녀석도 상동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상동 염색체가 A, B, C를 다 가지고 있었겠지. 근데 그 B를 얘한테 전달을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중복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돼? 결실이 돼 버리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때 보통 중복 같은 경우는 같은 상동 염색체끼리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얘도 뭐 같은 염색체 위에서 이렇게 유전자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 근데 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알았어? 이거 둘은 서로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 그 다음에 여기에 B, 여기에 뭐 C, 여기에 D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에 E, 요 위치에 F, 요 위치에는 G를 갖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서로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 A, 그 다음에 여기에 B, 그 다음에 여기에 C까지는 정상적으로 가지는데 이때 D를 가져야 될 위치에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G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은 원래 요 위치에 E, 그 다음에 요 위치에 F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요 위치에 D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색체끼리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수의 이상은 없어요. 수의 이상은 없는데 유전자가 교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가지지 말아야 될 G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가지지 말아야 될 D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염색체 수는 정상인데 구조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중복, 결실, 역이, 전자. 오케이?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재 설명 그대로 나와 있는 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염색체 자체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였습니다. 수의 이상이 있었어요. 수의 이상은 이수성과 배수성, 이런 것들이었고요. 얘네들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구조 이상 같은 경우에는 수는 정상이에요. 하지만 염색체의 일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복은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경우, 결실은 잃어버리는 경우, 여기는 바뀌는 경우죠. 자리 바꾸기. 하나의 염색체 위에서 자리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서 자리 바꾸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각각 염색체 돌연변이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유전자 돌연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까지 봤었던 게 염색체 이상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돌연변이 중에서는 염색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염색체의 수에 이상이 생기든 아니면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기든. 그런데 이제부터 보게 될 내용은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가끔 앞서 봤었던 염색체 구조 이상이 유전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우리 봤었던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도 유전자가 중복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결실 같은 것들 아니면 뒤바뀌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유전자 이상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일부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정상인 겁니다. 유전자 자체는 정상이지만 염색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런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보통 유전자가 유전 암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유전 암호가 결과적으로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사람 몸에서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염기 서열 자체에 이상이 생기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유전자 돌연변이 설명 그대로 보시면은요, 유전자의 본체인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또는 알비노증, 페닐케톤요증,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이런 병들이 각각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예 중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가 있고요. 남모양으로 생긴 적혈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의 운반이에요. 그죠? 이 적혈구 내부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거든요.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각각 필요한 장소로 산소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게 남모양 적혈구예요. 이게 예전에는 한자어로 겸형적혈구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겸이라고 하는 말이 낫이란 뜻입니다. 낫. 그러니까 우리가 풀 뺄 때 쓰는 낫 있죠? 그런 낫 모양으로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겸형, 한자로 겸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겸형적혈구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낫 모양 적혈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정상 적혈구는요, 요렇게 있으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원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그란 형태의 밀가루 반죽을 해놓은 다음에 가운데를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놓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약간 움푹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말 그대로 적혈구가 이렇게 남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케이? 이런 적혈구인데 이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와 결합을 잘 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일정 농도 이상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정상 적혈구들이라면은 얘네들은 모두 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남모양 적혈구가 되면은 적혈구의 숫자는 채워버리는데 문제는 남모양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일반 정상적인 적혈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산소 운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각 지역에 산소들을 정상적으로 운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뇌에 산소를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빈혈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얘 말고 뭐 알비노증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사람 중에서도 백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황인이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 있잖아요. 근데 알비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고요. 정말 하얗습니다. 정말 하얘요. 왜 우리 완전히 백색. 하얘요. 하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 백호 있죠. 백호, 하얀색 호랑이. 그리고 백사, 하얀색 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오, 영물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백호도 막 야, 일반 호랑이랑 다르게 뭔가 신성시하고 막 그러는 게 있지. 그 다음에 하얀색 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백호나 아니면 백사 같은 이런 하얀색 뱀 같은 것들이 다 알비노증에 걸려있는 돌연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의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 까맣게 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까맣게 피부가 검게 그을리는 이유가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존재를 하면서 예를 들어 태양빛에 자외선을 닿았을 때 그 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점차 까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비노증 같은 경우에는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하얗게 변하는 증세가 바로 알비노증이거든요. 머리카락도 흰색. 머리카락도 흰색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까만 것도 결과적으로 색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까만색 색소를 전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하얗고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선생님 멋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 막 그 영화나 그리고 막 애니메이션 또는 막 게임 캐릭터 이런 거 보면 막 하얀색 백발에 막 젊은데 하얀색 백발이고 막 이러면은 우와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의 알비노증 환자들은요 그런 하얀색 피부와 하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기 때문에 하얀 거죠.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단순히 피부를 까맣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신진대사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몸 자체가 좀 건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멜라닌 색소를 전혀 못 만들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 피부에 닿게 되면은요, 피부에 태양빛이 닿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잘 못 돌아다닙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눈 내부가 까맣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눈을 보면은 이렇게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때 이 부분이 까맣단 말이에요. 뭐 인종에 따라서 눈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눈 색깔이 다른 거는 이 바깥쪽 부분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갈색인 거고,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색 같은 경우가 파란색 빛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눈 색깔이 다른 거거든. 근데 요 가운데 있는 부분, 우리가
동공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어느 인종이나 다 까맣습니다. 근데 그 까만 이유가 저기에 무언가 까만 색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동공을 통해서 눈 내부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내부가 까만 거예요. 근데 그 눈 내부를 까맣게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있는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맥락막이라고 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눈 내부가 까만 거거든요. 근데 눈 내부가 까매야지만 빛이 동공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망막에 딱 맺히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시세포들이 아, 빛이다 라고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비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를 잘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눈 내부도 일반인보다 까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사물을 못 봐요. 오케이? 이런 증세가 알비노증입니다. 그래서 알비노증 이야기하면은 어우 좋겠다,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병들, 페닐케톤요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생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체내에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그냥 쌓여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는 페닐케톤요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닐케톤요증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또 하나,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에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 근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자체는 실질적으로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후천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가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유전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선이랄지 또는 방사선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자외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또는 다이옥신 같은 이런 화학 물질들, 그런 화학 물질도 결과적으로 이런 유전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요. 간접 오염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담배 연기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접 흡연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따로 담배를 피지 않아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 자체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좀 전에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보다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요, 선생님이 아까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환경 자체에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빈혈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 어지러워 이러면서 픽 쓰러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말라리아에 안 걸립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라리아가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혈액을 조사해 보면은 의외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라고 살펴봤더니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라리아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말라리아에 감염이 잘 안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모기도 없을 뿐더러 말라리아 모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워낙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뭐 그때그때마다 계절마다 뭐 유행하는 그런 질병들도 다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죠? 워낙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내륙 같은데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 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 말라리아에 감염되면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외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남모양 적혈구가 말라리아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도리어 말라리아에 쏘여도 감염이 안 되더라. 이것 때문에 인종 자체가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도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에 도리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정상인에 비해서는 빈혈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돌연변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세 번째 유전병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전병의 진단 및 치료.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유전병을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단. 그죠? 어떤 유전병이 어떻게 생겨 있을까? 자, 뭐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태아 검사가 있습니다. 그죠? 태아 때부터 유전병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게 자식을 가졌는데 그 자식이 정말 위험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도 불행해질 수 있고 부모도 불행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이 유전병 검사를 통해서 그 태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검사가 있네요. 세 가지의 검사가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초음파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양수 검사, 그 다음에 육모막 검사가 있죠. 세 가지. 육모막 검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초음파인데, 초음파 검사는요, 외형적인 기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초음파 검사하면은 어떤 화면에 영상이 뜨잖아요. 보통 그것을 사진으로 뽑아내면 그걸 초음파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초음파 검사는 말 그대로 음파를 이용합니다. 소리예요, 소리.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죠. 그런데 왜 우리 신체 내부를 확인할 때 엑스선 같은 거 촬영하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사진 띡 찍으면 바로 엑스레이 사진 뼈 모양 다 나오고 그러지. 그리고 뭐 아니면 CT나 MRI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선 촬영이나 또는 CT 촬영 같은 경우에는요, X선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태아 검사에는 안 됩니다. 태아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태아는 아직까지 여러모로 아직까지는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X선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해버리면은 태아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RI 같은 경우에도 촬영을 못해요. MRI 같은 경우에 전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것도 웬만하면은 태아를 사용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초음파는 음파예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검사할 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 임산부의 뱃속으로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초음파가 되돌아 나오는 시간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영상을 통해 외형적인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런 질병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지, 이제 염색체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태아 상태에서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머리 둘레를 재고 목 둘레를 재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태아에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태아보다 목 둘레가 많이 두껍거나 이러면은 어떤 유전병이 있다라고 판명을 하기도 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초음파 검사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수 검사가 있죠. 양수라는 게 뭐니? 어머니 자궁 속에 채워져 있는 물이죠. 태아가 그 양수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수 속에는 결과적으로 태아가 거기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태아의 세포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수 검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태아의 세포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화학적인 검사를 한다거나 특히 세포 자체를 가져와 가지고 핵형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의 모양, 그지? 그리고 생김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수의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수검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육모막 검사인데 이 육모막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는 태반에 있는 그런 세포거든요. 그래서 그 육모막을 채취를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획형 분석을 해보는 이런 검사가 바로 육모막 검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봤었던 양수 검사보다 훨씬 더 좀 더 정확한 그런 검사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육모막 검사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왼쪽 보면은요, 양수 검사와 육모막 검사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어머니의 자궁 속에 태아가 양수 속에 들어가 있고 태반에 육모막 돌기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가면은 14주에서 16주가 된 태아의 양수를 채취한 다음에 그 양수액에서 태아의 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생화학적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세포를 배양해서 수를 늘린 다음에 획형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 8에서 10주 정도 된 태아의 육모막을 채취를 해가지고 역시 거기서 태아의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화학적 검사를 하든 아니면은 이런 획형 분석을 하든 이런 과정을 하는 과정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획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염색체의 수 또는 모양 그리고 종류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을 살펴볼 수는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획형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유전자 이상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염색체에 관련된 내용만 본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검사로는 보인자 검사가 있습니다. 아, 보인자가 뭐였죠? 그거 X 프라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떤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맞지? 이런 경우가 이제 보인자였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 유전병 자체가 태아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전병이라면은 부모가 실질적으로 그런 유전병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는 거겠죠. 조사를 해보는 게 바로 이제 보인자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신생아 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이 신생아 검사 때는 당연히 유전자 획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수의 이상을 볼 수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아니면은 이제 유전자 이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이 이 검사가 바로 신생아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유전병을 진단하는 몇 가지 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만약 어떤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먼저 자료 1번에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가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성인의 분열 중인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세포 A부터 C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때 18번과 21번 염색체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각각 상동 염색체들이 다 염색 분체로 나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A 세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빨간 거 2개. 아이고. 자, 이렇게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노란 것도 이렇게 2개씩. 자, 이게 각각 염색 분체들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지? 각각의 세포들은 빨간 거 2개, 노란 거 2개씩 가지니까 정상적으로 EN을 가지겠네요. 맞죠? 이게 지금 현재 A 세포입니다. 그럼 A 세포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B를 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B는
그림을 잘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있니 없니? 상동 염색체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상동 염색체가 없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수 제1분열은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렇게 노란색 두 개는 염색 분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맞죠? 근데 빨간 건 어때요? 지금 그냥 염색체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안에는 상동 염색체가 없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감수 제1분열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감수 제2분열 상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지금 현재 노란색은 정상적으로 나눠졌지만 빨간색이 지금 한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감수 제2분열에서 지금 현재 비분리가 일어났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은 위에 있는 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에서 하나가 부족하겠네요. 맞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하나가 더 많겠네요. 맞죠? 이런 식의 생식세포들이 각각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C세포를 볼까요? C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상동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노란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뭐야? 이가 염색체지. 그런데 지금 이 상동 염색체가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얘네들은 감수 제 1분열 상태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란 거는 정상적으로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녀석이 지금 한쪽으로 끌려가고 있죠.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면은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염색체가 하나 더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위에 있는 녀석이 감수 제2분열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모두 다 n+1, n+1이 나와버리게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감수 제2분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은 n-1, n-1이 나와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수의 이상이 생겨버린 거지. 맞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 두 번째를 보니까 이번에는 다운 증후군에 관련된 자료네요. 보니까 왼쪽에 핵형을 보면은, 자, 21번 염색체 보이나요? 네. 왼쪽 그 다운 증후군 핵형 분석한 거 21번을 보니까 염색체가 3개군요. 그치? 네. 21번 상염색체가 3개가 존재하면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 맞지? 그러면서 이 다운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정신지체가 일어나고 눈 사이의 거리가 멀죠. 그치? 전체적인 염색체의 수가 47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요, 지금 현재 산모의 나이에 따라 다운 증후군을 가지는 아이의 출생 빈도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산모의 나이가 30살, 35살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 버리죠. 그 말인즉슨 특히 산모의 나이가 40세 이상이 될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료를 생각해 본다면은 다운 증후군은 21번 상염색체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수 돌연변이기 때문에 남녀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남녀 발생 빈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 세 번째, 유전병의 치료 방법을 좀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진단 방법이 있었었죠? 진단 방법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 방법을 좀 볼 건데요. 치료 방법은 결과적으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교체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 몸에 어떤 일부분의 유전자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세포 속에 핵이 있을 거고요. 세포 속에 핵이 있을 거고, 핵에 이렇게 염색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라고 한번 쳐봅시다. 알겠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전에 정상 유전자를 채취를 합니다. 얘는 지금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 유전자를 채취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을 요 빨간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알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 쓱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운반체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쓰고 있죠. 그치?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물을 배우면서 앞에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만으로 이루어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얘네들이 생물적인 요소를 가지는 이유는 얘네들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증식을 하거나 분열을 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했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DNA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DNA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어? 근데 그 DNA의 일부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일부를 잘라내버립니다. 알겠어?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대신에 그 잘라낸 부위에다가 앞서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잘라낸 다음에 그 부분에 쏙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이러스를 바로 그 우리가 원하는 환자의 골수에다가 이식을 해버립니다. 이 골수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골수에다가 바이러스를 이식을 해버리면은 그 바이러스가 그 골수 내에 있는 다른 세포 내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자신의 어떤 유전 형질을 나타내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바로 이 유전자가 그 환자의 몸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그대로 한번 볼게요. 유전자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병인 경우에 이상이 생긴 유전자를 바이러스와 같은 DNA 운반체를 이용하여 정상 유전자로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천적인 유전병이나 또는 난치성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다른 화학적인 치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사람 몸이 자신의 몸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다 병균으로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자신의 몸에서 이겨버리기 위해서 면역 과정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역 때문에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도리어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유전병 치료법에 대한 내용, 또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고요. 이때 그 과정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유전자와 바이러스 DNA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맞죠? 이때 서로 간에 달라붙을 수 있게끔 결합 부위를 서로 간에 잘라가지고 맞춰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다시 이 DNA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재조합 DNA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재조합 DNA를 다시 바이러스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바이러스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를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유전자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 그게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유전병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그림, 그러니까 재조합 DNA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바이러스에 지금 이식을 하는 과정이죠. 그지? 그림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정상 유전자가 환자의 체세포 X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때 바이러스는 운반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에서 배양된 세포, 그러니까 일반 체세포에다가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세포죠? 네. 그 세포를 배양을 할 거예요. 수를 늘릴 겁니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환자에게 이식을 할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세포가 환자로부터 얻어진 체세포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몸에서 만들어진 체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도 그 환자에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마도 우리가 뒤에 가서 이 유전병 치료 과정 같은 것들을 한 번쯤 더 자세하게 다룰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저 뒤에 가면은요, 우리 인체 방어작용 그 부분에서 이 실제로 질병 치료 과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돌연변이까지 해서 두 번째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까지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지금 이 단원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부분에 특히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했었던 이 유전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었죠. 그죠? 유전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유전에 관련된 내용에서 그 기본 법칙부터 시작한 그 가계도 분석,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지만 예를 들어 연관이랄지 또는 뭐 기타 이 아까 염색체 비분리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에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내용 자체는 여기로 끝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게 단원이 끝나다 보니까 이 단원 정리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 단원 정리 문제들을 꼭 한번 훑어보고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전 파트 다시 한번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